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 건축 시공 과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21번부터 우선 3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21번 건설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어요. 건설공사 현장 관리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현장이 개설이 되게 되면은 펜스를 우선 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설공사, 토공사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재들도 들어오고 장비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 현장에서 초기에 개설을 할 때 목재라든가 현장 사무소, 철근은 어떻게 보관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이번에 나온 그런 유형이에요. 우선 건설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1번 목재는 건조시키기 위하여 개별로 세워둔다. 목재를 겹쳐둔다? 겹쳐둘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겹쳐두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세워둔다는데 이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반닥반닥 쓸 수 있을까요? 물론 묶음으로 세워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 목재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근데 이것도 세워가지고요. 반듯하게 세우기는 어렵다면 기대서 세울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반듯하게 세우는 걸로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 장시간 세워서 보관하지 않고 누워서 눕혀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목재가 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워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사무소는 본 건물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규모로 설치한다. 현장 사무소 같은 경우에 초기부터 개설이 돼야 되면 초기부터 이렇게 존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공사가 끝난 후에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현장 사무소고 현장에 지나가다 보면 봤을 거예요. 뭘 봤어요? 저걸 봤겠죠. 현장에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 봤을 거예요. 단층짜리도 있고요. 규모가 크면은 2층으로 해서 꽤 여러 개를 붙여서 현장 사무실을 개성한 걸 봤을 거예요. 그렇게 현장 사무실을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적절한 규모로 설치해야 되겠죠. 큰 공사는 넓고 크게 2층으로, 그다음에 작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철근은 그 직경 및 길이별로 분류해 둔다. 철근을 보관할 때는 철근이 막 섞이면 안 되겠죠. 뭐든지 그래요.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철근의 두께, 규격에 따라서 보관을 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와는 눕혀서 쌓아둔다라고 했어요. 기와를 눕혀서 쌓아둔다? 자, 이제 지붕 공사를 할 때 기와를 얻는 그런 구조다라고 할 때에 그럼 기와를 어떻게 쌓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절에 간다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기와를 막 쌓아놓습니다. 자, 그렇게 쌓아두는 것보다 어떻게 쌓냐면 기와는 세워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게 좋은데 수직으로 세울 수 없다면 약간 눕혀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겠죠. 이 평적한다는 말이에요. 기와는 눕혀서 쌓아둔다는데 평적한다는데 평적을 하지 않습니다. 눕혀가지고 이렇게 계속 쌓겠다 하지 않는다는 거. 쌓을 때는 차곡차곡 세워가지고 뒤로 쭈루루루루 쌓겠죠. 즉 앞으로 이렇게 놓으면서 쌓고 또 앞으로 놓으면서 쌓고 앞으로 놓으면서 쌓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적하지 않는다. 눕혀서 차곡차곡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손될 우려도 있고 보관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세워서 쌓는다. 보관한다는 것. 쌓는다. 보관한다. 세워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기와라든가 유리, 루빙 같은 걸 세워서 보관하기 때문에 눕혀서 쌓는다는 건 틀리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현장 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차근차근 읽어보다 보면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이지만은 어렵지 않은 문제. 자, 4번이었고요. 22번 문제 볼게요. 기성 말뚝 공사 시공 전 시험 말뚝 받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기성 말뚝 공사를 했어요. 기성 말뚝. 기성 말뚝은 이미 만들어진 말뚝이에요. 현장에서 말뚝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현장 말뚝이 되겠지만 기성 말뚝은 이미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넣어야 되겠죠. 박아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박는데 그냥 마구 박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잘 박아지는지, 정상적으로 박아지는지, 잘 세워서 수직으로 사용하지는지 이런 것들에서 시험할 수도 있겠죠. 품질에 대한 시험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시험 말뚝 받기를 실시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설계 내용과 실제 집안 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뚝을 100개를 가졌어요. 100개를 일단 하나도 시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박는다가 아니고 시험 말뚝으로 박아 놓고 이 집안의 말뚝이 적절하게 이렇게
박아지는지 이런 말뚝에 대한 시험 말뚝을 검사하지 않게 되면은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시험 말뚝 받기를 실시하는 목적 자체는 설계, 말뚝에 대한 설계 내용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상의 말뚝 길이보다 1 내지 2m 짧은 것을 사용한다. 시험 말뚝 받기를 합니다. 근데 말뚝이 짧은 거랬어요. 이렇게 집안면이 있으면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짧아요. 쏙 들어간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해서 더 길게 되겠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긴 것을 박는 것과 짧은 것을 박을 때 짧은 것은 그만큼 박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긴 걸 박으면 충분히 박아내려갈 수 있어요. 따라서 시험 말뚝 박기 할 때는 설계상의 말뚝 길이보다 1 내지 2m 긴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설명이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니까요.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3번 항타 작업 전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제화 시험을 실시한다 그랬어요. 항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항타예요. 팡팡팡팡팡팡팡팡 박아야 되겠죠. 이게 항타 작업이에요. 이런 항타 작업의 전반에 걸쳐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서 동제화 시험. 자, 이게 만약에 정제하로 나왔으면 틀린 거예요. 정제하와 동제하. 정제하는 정적으로,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해요. 그래서 동제하지만은 정제하로 나왔을 때는 틀리지만 동제하로 나왔을 때는 맞습니다. 이런 동제하 시험 같은 경우는 항타시의 말뚝, 이런 어떤 몸체에 발생하는 응력, 탕탕탕탕 치면서 응력이라든가 또 속도도 있겠죠. 이런 것을 분석하고 측정해서 말뚝의 지지력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동제하 항타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정제하 같은 경우에는 하중을 줍니다. 일정한 하중을 주게 되면은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 정제하지만 하중을 주게 되면 이 하중을 주는 과정에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 점점 내려갑니다. 침하되는 거예요. 하중을 가게 되면 침하가 되고 어느 정도 침하가 된 상태에서는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천천히 들어갈 수도 있고 빨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침하가 된다. 그럼 그 시간이 얼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지력을 판단하는 방법이 이게 바로 정제하예요. 그러니까 정제는 항타처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르는 거죠. 계속.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항타 작업 전반의 적합성 여부 했으니까는 항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제하고요. 추후에 혹시 이 문제가 바꿔져 가지고 항타 작업 시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서 정제하 시험을 실시한다면 그거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시험 말뚝의 시공 결과, 말뚝 길이라든가 시공 방법 또는 기초 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변경을 했어요. 그럼 변경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검사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 검토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가 변경이 됐을 때 설계 변경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런 내용의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22번 문제는 답은 2번이네요. 1 내지 2m 긴 그런 시험 말뚝을 사용한다는 거 잘 알아둘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바꾸어 나온다라면은 2번에 있는 것을 1 내지 2m 긴 것으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다른 부분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같이 응용해 본 거예요. 22번이었고요. 23번 문제. 표준 시방서에 따른 바닥공사에서 이 이중바닥 지지 방식이 아닌 것은 했어요. 이중바닥. 이중바닥이라는 것은 바닥에 한 판 있어요. 이렇게 구조체 바닥이 한 판 있다. 구조체 바닥이 있다. 이럴 때 이 바닥 위에 그냥 건축 마감을 이렇게 해놓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중바닥이라고 했네요. 이중바닥일 경우에는 바닥을 한 판 더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위쪽에 이렇게 바닥을 하나 놓겠죠. 왜 놓을까요? 이렇게 놈으로 인해서 지지를 해야 되니까 지지를 놓겠죠. 또는 장선 같은 거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이 빈 공간에 전선이 들어간다라든가 또는 습기로부터 어느 정도 이게 좀 탈피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 한 판을 더 위로 띄우는 거예요. 이 이중바닥이에요. 바닥이 하나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이 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중바닥이고 우리가 전산실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 봤을 거예요. 전산실에 보면 바닥이 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전선이 막 배선이 돼 있죠. 이렇게 액세스 플로어라 그럽니다. 액세스 플로어. 이런 액세스 플로어 형식으로 할 때는 이중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중바닥. 그래서 이런 바닥 공사에서 이중바닥 지지 방식이 아닌 것을 했어요. 그러면 1번 달대 고정 방식. 자, 달대가 뭔가요? 달대는 이제 바닥이라고 본다면 여기 천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천장이. 근데 천장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둥 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천장을 어떻게 고정시키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는데 이 위에 천장이 면이 있을 때 이 천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장 틀이 있어야 됩니다. 틀. 그래서 우리가 반자니까 반자 틀이 있어야 돼요. 틀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틀이 가 있고 여기에 핏으로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나사 고정시킨다든가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 틀, 반자 틀은 어떻게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틀은 이 위로 올려가지고요. 위에 구조체가 있을 거예요. 위층의 바닥 구조체가 여기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고정을 하려니까 여기다가 앙카를 박아야 됩니다.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달아낼 수 있는, 이 틀을 달아낼 수 있는 대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달대예요. 달대. 달아맨다고 해서 틀을 달아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달대가 필요하고 달대 고정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클립으로 아래쪽은 붙잡아 매고요.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앙카로 박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 물론 여기 나사로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앙카를 박아놓는다면 해는. 그래서 달대 고정 방식은 바닥 공사에서 이중바닥 지지 방식이 아니겠죠. 그것은 그냥 반자 틀을 고정시키는 그런 천장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천장공사예요. 천장공사. 답은 1번이에요. 달대 고정 방식은 천장 공사에 속한다. 바닥이 아니고. 답은 1번이에요. 자, 나머지 볼게요. 두 번째는 장선 방식이에요. 장선을 뒀어요. 장선 위에 띄우는 겁니다. 장선을 놓고 그 위에 판을 까는 거겠죠. 그럼 밑에 공간이 생기죠. 그럼 이중바닥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 독립 다리 방식. 해서 다리 방식이에요. 왜 다리를 갖다 이렇게 세우는 방식. 다리를 세워놓고 그 위에 판을 놓으니까 공통 다리 방식이에요. 자, 4번에 보면은 지지부 부착 패널 방식도 있습니다. 지지부를 부착한다. 지지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지지 부분에 지지해놓고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중 바닥 구조는 어쨌든 바닥에 대한 공사예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내리는 겁니다. 바닥 공사냐, 천장 공사냐, 또는 지붕 공사냐, 이런 마감 공사냐, 이런 부분 또는 도장 공사냐, 또는 방수 공사냐 분류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23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24번 문제 A제가 나왔어요. A제 및 A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어요. A제 같은 경우에는 에어 엔트레이닝 에이전트에서 어떤 공기 연행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공기를 마구 넣을까요? 콘크리트 속에 비비는데 공기를 마구 넣어서 안 되겠죠. 이걸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거품을 이렇게 넣으면서 빼내면서 골고루 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균질화시켜서 잘 적절하게 필요 없는 공기 빼버리고 물도 나중에 뺍니다. 이 뒤에 문제가 비슷한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진공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눌러가지고 공기와 표면에 있는 공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 속에 있는 물 같은 것을 필요 없는 어느 정도의 물은 굳히기 위해서 필요한데 과도한 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나중에 물이 떠오르서 표면에 찌꺼기 같은 게 생겨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따라서 콘크리트 속에 그런 어떤 물 분자 아니면은 또 공기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A제 같은 경우는 공기를 제거하면서 적절하게 또 공기를 불어넣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있는 걸 빼내기 어려우니까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비비면서 잘 골고루 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제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시공시에 콘크리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공기로 해서 골고루 균질화 시켜주기 위한 그런 혼화제가 바로 AE제예요. A제. 그래서 그런 A제를 사용했을 때는 워커빌리티라든가 또는 내동결, 융해 현상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켜줘요.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A제 및 AE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기량이 있을 것이 필요. 공기량이 A제 공기량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든 콘크리트가 A 콘크리트예요, 그대로. 1번에 보면 A제를 사용하게 되면 동결 융해 저항성이 커진다는 거. 동절기에 이렇게 골고루 잘 공기가 퍼지게 되게 되면 아주 작은 공기를 받기겠죠. 엄청나게 큰 공기를 잘 이렇게 부벼대면 그죠? 네, 그렇게 위해서 A제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고루 공기가 작은 그런 공기로 해서 균질화됩니다. 그래서 이 동결에 대한 부분의 저항성이 커지고요. 두 번째는 A제를 사용하면 골재 분리가 억제되고 블리딩이 감소한다. 골재가 분리됨이 억제된다. 공기가 많아서요. 이게 공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골재가 부착이 됐습니다. 이 공기를 인해서 이 공기 속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골재. 근데 이런 걸 줄이는 거예요. 잘 부착하게끔 하는 거죠. 잘 부착하게끔. 그래서 골재 분리됨 현상을 억제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블리딩 같은 것, 물 같은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물 떠오를 때 공기가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뽀글뽀글. 그냥 위에 찌꺼기 같은 게 생겨요. 그게 블리딩인데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소시키. 우리가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할 때 공기가 들어가거나 또는 껌 씹잖아요. 껌 씹다 보면 공기에서 짝짝딱딱딱 소리 나죠. 공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아주 잘 이제 비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블리딩이 감소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기량이 많아질수록 슬럼프는 증대된다. 공기량이 많을수록 슬럼프는 증대됩니다. 공기가 많아져서 슬럼프가 증대되면은 이게 이제 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공연도가 좋아지죠. 그런 측면. 네 번째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으면은 공기량은 적어지고 온도가 낮게 되면은 공기량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온도가 높으면은 공기량은 증가된다. 자, 콘크리트 온도가 높게 되면은 공기량은 감소가 됩니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기량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양색이 잘 될 것이고 그러면은 빠른 시간에 건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기량 자체를 좀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활동성이 커지죠. 활동성이 커지다 보면 공기가 뽀글뽀글 이렇게 제거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은 거꾸로 해주세요.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으면 공기량은 감소를 하고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게 되면 공기량은 증가할 수가 있다.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4번은 반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가 CE 경고함에 따라서 이제 날짜가 함에 따라서요. CE 경고함에 따라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 작용을 받아서 수산화 칼슘이 서서히 탄산칼슘이 되면서 알카리성을 잃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카리가 들어갔으니까 알카리해서 알카리 골재 반응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알카리성을 잃어간대요. 알카리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알카리성은 알카리 골재 반응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알카리화 되는 골재가 알카리화 되는 그런 형상이 아니고 알카리의 그런 알카리성을 잃어가면서 탄산칼슘이 되기 때문에 탄산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그냥 문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탄산가스 작용을 받아서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화 되면서 알칼리성을 잃어가니까 탄산칼슘화 된다. 즉 탄산화 현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탄산화가 그냥 그대로 답이에요. 이것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시공은요 안 됩니다. 계획하고는 다르게요. 계획하고 다르게 시공 문제는요 조금 한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응용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응용해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우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가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칼슘이 되면서 즉 탄산화 되면서니까 탄산화 과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요. 의외로 쉬운 문제. 자, 두 번째는 알카리 골재 반응 같은 경우에는 골재가 알카리 물질과 반응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골재가 이 어떤 비정상적으로 팽창을 하게 돼요.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이런 그 미관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미관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둘두둘해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알카리 골재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화현상 같은 경우에는 알카리 또는 토류 산화물 흙으로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물이 있어요. 그럼 용해되면서 수분이 나옵니다. 수분과 함께 수분이 증발되면서 흰 찌꺼기가 생기게 돼요. 그 찌꺼기가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표면에 붙어버려요. 그것이 백화현상이에요. 그래서 하얗게 표면에 백색으로 끼는 현상, 요렇게까지만 알아둬도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얘는 골재 속에 있는 그런 산화물과, 그 다음에, 공기 중에 그런 탄산칼슘이 반응을 해서 하얗게 백색 물질로 끼인다. 이렇게 알아두면 조금 더 길게 알아둘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백화현상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크리프 현상이 있어요. 크리프 현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주 많은 하중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천히 하중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처짐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변형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닥판 같은 경우라든가 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처지게 된다는 거죠. 자, 어렵나요?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뭔가 부재를 하나 놨어요. 처음에 이렇게 놓고 그다음 뭔가 눌러요. 하중이 눌러요. 그러면 조금 일찍 빨리 이렇게 휘어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천천히 누르다 보면 아주 처음에는 눌려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씩 처지게 돼요. 이런 것들.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는 하중으로 인해서의 처짐이라든가 변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특별히 하중을 가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크리프예요. 크리프 현상. 장기적인 어떤 침하라든가 장기적인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할 때 크리프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는 답은 역시 1번의 탄산화였어요. 탄산화. 2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도급공사라 그랬어요. 도급공사. 도급공사라는 것은 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그런 직영과는 달리 내가 직접 공사를 안 하라 그래요. 누구에게 공사를 줍니다. 내가 직접 안 하죠. 내가 돈 있는데 뭐. 내가 시간도 없고 난 일이 바쁜데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당신한테 일을 주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도급이에요.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에게 줬어요. 하나의 업자에게 줬을 때는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일식이 됩니다. 일식이 돼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전문적으로 다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철골을 주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고 이 사람한테는 뭐 목공사를 주고 이 사람한테는 도장을 주고 해서 분야별로 전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공사업체한테 하나씩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할해 가지고 도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계약서에 이제 그런 내가 어떤 공사를 시공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계약서에 명시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걸 찾는 거예요. 1번에 보면은 공사 내용, 내가 계약을 할 때는 무슨 공사한다라고 알려주겠죠. 내가 집이다. 그럼 주택에 대한 공사를 한다. 그리고 당신에겐 한꺼번에 다 주겠다. 일식. 아니면은 당신한테는 내가 목공사만 주게. 그럼 목공사에 대한 부분 뭐 어디까지 공사를 해라. 비용 얼마다. 라는 거. 공사 내용은 이렇다. 라는 것들.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공사 착수의 시기와 공사 완성의 시기. 당연하죠.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 공사를 끝낼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공사 전반적인 시간의 흐름이 없으면은 마냥할 수도 있잖아요. 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및 담보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책임을 질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하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자 보수를 해야 될 것이냐,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기간이 명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든가 담보 또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대지 현황에 따른 설계 도면의 작성 방법. 도급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공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미 설계 도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설계 도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공자에게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결국은 대지 현황에 따른 설계 도면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은 설계자와의 이야기인 것이고 건설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에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면은 딱 맞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각종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콘크리트에 관한 문제는 너무 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밀 콘크리트라든가 메스 콘크리트, 샷크리트라든가 이런 거 쭉 써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너무 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콘크리트의 종류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꼭 자세히 읽어둡니다. 외워가지고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기 문제로 갈 때는 외워서 써야 돼요. 그때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필기 공부를 할 때는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각각의 아주 가장 주요한 특징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란 했어요. 프리플레이스드. 프리는 뭐예요? PRE에서 미리, 사전에 미리예요. 미리.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란 미리 거푸집 속에 특정한 입도를 가지는 굵은 골재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의 모르터를 주입하여 제조한 콘크리트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거푸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콘크리트 비벼가지고 레디믹스 된 그런 레미콘을 갖다 빡 모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푸집이 있으면 자갈을 넣습니다. 골재죠. 이렇게 골재를 넣었어요. 자, 골재를 넣는 게 1차예요. 1. 골재를 넣는다. 2. 이제 여기에 시멘트를 마구 붓습니다. 마구 붓게 되면 얘가 붓다 보면 그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있죠. 그죠? 그 압력에 의해서 뽀글뽀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채워지면서 이렇게 다 채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콘크리트가 바로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예요. 요 사이에 골재 구멍 사이에다가 콘크리트 계속 비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시멘트를. 자,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고, 두 번째는 숏크리트는 콘크리트 자체의 밀도를 높이고 내구성, 방수성을 높게 하여 물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만든 콘크리트로서 수중 구조물에 사용된다. 일단은요, 수중 구조물에 만들었어요. 수중 구조물. 수중이에요. 이거 어렵잖아요. 콘크리트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다 말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수중에 물속이에요. 물속에 구조물을 만드는데 숏크리트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수중이 안 나왔어요. 지금 숏크리트가 아니고, 숏크리트는 단시간에 짧게 뿜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쇼트 해가지고요. 수중 콘크리트가 나온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수중 속에 콘크리트를 묻어 넣어가지고 빨리 그 강도를 높게 해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수중 콘크리트 대역은 그대로 콘크리트 자체의 밀도를 높이고 내구성, 방수성을 높게 해서 물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만든 콘크리트는 그냥 그대로 수중 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은요, 수중 콘크리트. 숏크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봐요. 어디 보냐면은 도로를 공사하는데 그냥 도로가 아니라 산 같은 거 깎아가지고 도로를 공사를 할 때 그 산에 보면은 흙이 있어요. 근데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게끔 뿜실 같은 걸 해서 뿜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뿜어가지고 쫙 뿌립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면에 회색으로 쭉 발라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숏크리트예요. 숏크리트. 그래서 뿜어가지고 단시간 내에 경사면에서 도포하는 그런 콘크리트가 바로 숏크리트예요. 굴착 밑에 설명했어요. 굴착 기반이라든가 비타민에 등등의 시멘트라든가 골재, 그 다음에 물을 혼합해서 압축 공부해서 뿜어가지고 콘크리트 면을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숏크리트예요. 숏크리트. 그 설명은 수중 콘크리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숏크리트 설명은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2번. 어렵지 않은 문제. 뭐 위에 있는 1번이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일단 넘어가면서 숏크리트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대로 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고성능 콘크리트는 고강도, 고유동, 고내구성을 통칭하는 콘크리트 명칭이다 했어요. 고성능이니까 당연히 고강도죠. 그 다음에 고유동성이라든가 고내구성을 갖는 그런 그대로 콘크리트예요. 네 번째, 소일 콘크리트라고 있어요. 소일 콘크리트. 소일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SOIL. 흙이에요, 흙. 그래서 흙이 항상 나옵니다. 흙에 시멘트와 물을 혼합해서 만든 게 그냥 소일 콘크리트예요. 이것도 보긴 봐요. 흙이 있습니다. 흙에다가 거기에 뭐 아주 반들반들하게 해서 집안면을 만들어서 건물을 올리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바닥을 만든다라든가 할 때 뭐 도포에 포장을 해가지고 뭐 주차장면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거, 이제 그럴 때는 흙을 비벼가지고 흙에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딱 붓는 거예요. 시멘트와 물을 혼합해가지고 비벼가지고 평안하게 만드는 이런 콘크리트가 소일 콘크리트예요. 소일 콘크리트. 소일 나오면 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중 나오게 되면 그냥 수중 콘크리트가 나와야 되겠죠. 넓은 면 나오면 매스 콘크리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형들. 지금 그대로 이렇게 잘 한번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도 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28번 문제로 갈게요. 28번 크롬산 아연을 안료로 하고 아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알키드 수지를 전생료로 한 것으로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에 적당한 도료는, 자, 도료라 그랬어요. 도료 같은 경우는 칠을 해서 색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색만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청도 될 수가 있긴 있어요. 방청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방청 같은 경우는 농막이고, 농막이 같은 경우는 농막이 칠을 하는 것이고, 농막이 칠하는 대표적인 재료는 그 1번에는 광명단이에요. 광명단은 농막이 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키드 수지 전생료로 한 것으로서 농막이 초벌칠에 해당하면서도 아연 재질로 아연을 안료로 해가지고 덮어 씌우기 때문에 이것은 길에 가다 보면은 지붕에 갈색이라든가 회색이라든가 청색, 약간 붉은색 기운으로 도는 그런 판을 봤어요. 지붕 재료 판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징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징크로메이트 같은 경우가 바로 크롬산 아연을 안료로 하면서 알키드 수지를 전생료로 해서 농막이 초벌칠을 하는 그런 도료예요. 그래서 답은 징크로메이트다. 해서 길에 가다 보면 지붕 한번 보면서 철판으로 이렇게 골지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징크판인데 이건 이렇게 만들었구나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이걸 글자로 다 알아듣니까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는, 그라파이트는 이제 동상 카본을 이야기합니다. 카본을 가공해서 만든 그런 재료가 그라파이트고요.
네 번째 파커라이징이 있어요. 파커라이징. 이거는 그 강의 그 표면에 인산염으로 해서 피막을 형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녹막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파커라이징이에요.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28번엔 답은 2번이었다는 거. 29번. 총 공사비 중에서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공사 원가를 좀 어렵네요. 구성하는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사 원가라 그랬어요. 공사 원가? 원가가 뭐예요? 공사할 때 드는 순수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총 공사비가 이 구성을 이해를 하면 돼요. 총 공사비가 있고 이때 총 공사비 중에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구성하는 항목을 봐야 되겠죠. 우선 순수히 공사를 할 때 드는 비용에서 순공사비가 있어요. 순공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라는 과정에서 관리비라는 관리비 같은 거 전기세라든가 뭐 많이 내잖아요. 이런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가 있어요. 일반 관리비. 이건 공사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경비가 있어야 되겠죠. 경비가 아니라 이윤이 있어야 되겠죠. 이윤이 있어요. 이윤이 남아야 되겠죠. 뭐 투자를 했으니까 얼마 정도 남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금, 각종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별도에서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부가가치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총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겠고 자 벌써 답은 나왔어요. 총 공사비 중에서 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했어요. 그럼 공사 원가는 순수하게 공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공사 원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공사비가 될 것이고 그럼 일반 관리비는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일반 관리비가 하나 있네요. 그럼 답은 얘예요, 얘. 뭐 이윤이든 부가가치세가 나오든 이것도 총 공사비 이외의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답은 일단 나왔어요. 답은 일반 관리비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나머지 보면요. 순공사비에서는 일단에는 순공사비에서 재료비가 들어가요.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재료를 사야지 공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재료를 사가지고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럼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 인건비를 노무비라고 해요. 노무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노무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비용들. 이게 경비예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순공사비에서 재료비와 경비와 노무비는 순공사비지만은 일반 관리비는 별도로 일반 관리비다라는 거. 그럼 답은 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재료비에서는 직접과 간접이 있고요. 노무비도 직접과 간접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직간접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추후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따르게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었고요. 기업의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이윤, 그 다음에 관리 활동에 필요로 하는 그런 비용이다라는 거. 본사 관리비라든가 영업비 같은 것들 관리비가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볼게요. 30번 문제. 슬라이딩 폼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슬라이딩 폼. 슬라이딩 폼. 통상 요즘엔 슬라이딩 폼하고 슬립 폼을 합쳐가지고 슬립 폼으로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슬라이딩이라든가 슬립 뭐예요? 미끄러지다잖아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듯하게 쭉쭉쭉쭉 올려가거나 또는 밀면서 하는 주로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 그런 거푸집을 미리 짜놓고 올리면서 이렇게 거푸집을 올리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슬라이딩 폼이에요. 그래서 뭐 각으로 그려보죠. 각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거푸집을 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짜놓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여기다 타설을 합니다. 그리고 올려요. 올리게 되면은 여기 밑에 올렸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콘크리트가 타설돼 있겠죠. 그럼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내가 또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타설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리면서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쭉 올리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슬라이딩 폼이에요. 미끄러져 올라가는 듯한 그렇게 만든 폼, 그런 거푸집이 슬라이딩 폼이다라는 거예요. 자,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어떻게 단축할까요? 거푸집을 짤 때 거푸집에 대한 부분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얘를 한번 만들면 끌고 올리니까, 들어서 양중해지 올리니까 얘를 개별적으로 계속 거푸집을 짜고 해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푸집을 짜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푸집을 자르는 시간도 줄고, 따라서 준다는 것은 공사 기간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죠. 두 번째는 내 외부의 비계 발판이 일체형이다 했어요. 일체. 작업자는 여기 올라가서 작업할 수도 있고 안쪽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비계 발판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콘크리트의 일체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콘크리트의 일체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합니다. 여기 떨어졌다 이거 일체성이 아닌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고 거푸집을 해체하고 또 짜고 해체하고 또 짜고 해가지고 이렇게 심한 그런 시공상의 줄눈이 생기는 경우는 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올리면서 타설해서 일체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같은 규격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약간 규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좁거나 넓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콘크리트의 일체성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슬라이딩 폼 또는 슬립 폼을 많이 씁니다. 네 번째는 사이로 공사에 많이 이용된다라고 했어요. 사이로 공사. 통 같은 거, 콘크리트 통 같은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둥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통, 원통 모양으로 얘를 쭉 올리면서 거푸집 자체가 원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끌고 올리면서 콘크리트 하더라고 끌고 올리면서 콘크리트 하더라면 동그란, 큼지막한 높은 굴뚝같이 사이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사이로 공사예요. 사이로 공사. 그래서 사이로 공사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일반 건축물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는 있는데 단 일반 건축물을 사용하려면은 평면상의 규격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약간씩 틀리게 될 때도 가능은 하지만 이게 이형으로 막 복잡하게 생긴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슬라이딩이라든가 슬리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거든요. 일체형을 확보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확보하기 용이다. 이건 확보하기 쉽다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30번까지 일단은 풀어봤고요. 쉬었다가 3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